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마지막 금요일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투신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숨진 아들은 발달장애가 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정에서 이 같은 비극적 소식이 잇따라 생기면서 이곳저곳에서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쁘냐? 너는 안 믿지? 엄마 아파트랑 그리는 거 내가 그리는 착한 거 너 나 버렸지? 지하철에!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한 드라마에 나온 발달장애인 캐릭터. 실제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배우가 출연해 보다 현실적인 묘사를 이뤄내며 많은 시청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드라마와 같을 순 없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와 사는 부모가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생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서입니다. 지난해 2월 50대 여성이 발달장애를 앓던 딸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여성이 숨졌고, 최근엔 암 진단을 받은 60대 어머니가 중증장애가 있는 30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복지재단이 지난 4월 발표한 고위험 장애인 가족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돌봄자 374명 중 35%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36.7%는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를 모두 포함하는 발달장애인은 현재 등록된 수치가 지난해 기준 25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국가의 개입과 지원이 없는 점을 성토하는 상황. 이에 지난 5월부터 전국장애인 부모연대는 발달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보장을 주장하며 집중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하라! NCCK 장애인 소위원회 위원 김영주 목사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책임을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해 한 가정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마치 장애가 죄라도 되는 양 저들을 외면하고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책임을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함으로써 한 가정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죽음의 혈명 앞에 선 이들에게 정부는 어떠한 희망도 되지 못했다. 이들의 요구는 한 가지, 바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란 겁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임정훈 씨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돌봄 부담이 오롯이 부모 등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솔직히 아이를 재워놓고도 마음 편하게 잠자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일어나서 잠을 못 들어가지고 갑자기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밖을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막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가 없는 경우도 있고, 막 화장실에 가서 온통 화장실 다 뒤집어 놓는 경우도 있고. 미흡한 국내 지원 체계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는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습니다. 부족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지원 체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도 발달장애 자녀들의 어떤 학령기 때는 그래도 부모들이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그래도 괜찮은데, 학령기가 마무리되면 그 이후부터는 오롯이 그냥 부모가 다시 또 평생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지원 체계가 지금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으니까 사실상은 지원 체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달장애 관련된 제도들은 많이 정권이 바뀌거나 뭐 국회가 바뀌거나 하면서 계속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막상 발달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가족이 느낄 때 그 어떤 지원 체계는 큰 차이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전달 체계를 만들고 그 전달 체계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또 신청을 통해서 이제 판정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중증인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제한된 이 서비스의 내용을 쪼개서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지근거리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 하는 발달장애 아동들. 그러나 아이를 홀로 돌볼 부모들은 또 얼마나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또 그럴 일이 또 이제 졸업하고 나서 또 벌어지겠구나. 덜컥 겁도 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마음도 듭니다. 이 아이가 평생 제 몫이어야 된다는 게, 이 아이가 자립이 안 된다는 게, 그런 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이야기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혜연 기자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24시간 지원 체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이 24시간 지원 체계는 단어의 뜻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장애인이 부모나 가족에게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부모나 가족이 하루 종일 붙어서 생활하기도 하는데요. 학계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더욱 사회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최초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학과를 만든 신동국 안산대 에이블 자립학과 교수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발달장애 자녀 한 명이 생기면 그건 개인의 장애가 아니고 저는 가족의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자녀에게 24시간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발달장애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의 삶은 어떤 장애와 동일시되는 삶, 그러니까 어머니도 장애인이 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발달장애에 대한 지원 체계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연대 측은 발달장애인들에게 하루 종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건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기도 한데요. 이들이 바라는 체계의 핵심은 돌봄이 아니라 자립에 있습니다. 모든 발달장애인에 24시간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체적으로 정립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즉 발달장애인들도 오전에 직장 가듯이 일하러 가고 오후에 집에 돌아오면 활동 보조인의 지원을 받는 등 비장애인처럼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 아이들이 24시간이라고 하면 최소한 낮 시간에 저희 일반한 성인들이 낮 시간을 누리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밖에서 무언가를 조금 하고 들어올 수 있고 집에 들어와서 좀 편안한 안락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골지이고요. 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체계가 없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같은 경우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대체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주요 국가들은 이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좀 잘 정비가 돼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 제공하는 체제의 핵심은 신 교수도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 전반에 걸친 지원이라는 점입니다. 독일이라든가 미국, 스웨덴, 기타 등등 많은 유럽 국가들, 거기는 발달장애 자녀가 진단을 받게 되면, 확정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의 특성에 맞게 최초 2주 동안에는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일요일에 한 1시간 반 정도씩을 가서 직접 담당자가 그 가정에 있는 발달장애의 내용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인생 전반에 걸친 개입을 하게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 장애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개별 특성을 고려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자폐성 장애인 대의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정부의 교육청에 소속된 자폐성 장애인 대의원이 자폐성 장애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 학교, 부모, 학교 외부 기관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장애인 전담 원스톱 센터인 지역 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장애인과 관련된 창구를 일원화하고 행정 처리 전반에 걸쳐 개입하는 형식으로 지원이 이뤄지기도 하는데요.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따로 두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상담, 진단, 계획 수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다른 법을 두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발달장애인 서비스부가 통제하는 민간 비영리 조직 리저널 센터를 통해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수의 이 선진국들이 방식은 다 다르지만 발달 장애인들의 삶을 위한 지원 체계는 갖추고 있다라는 이제 말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체계 정립을 위한 노력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사실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니다 보니까 앞서 관련 법안들을 발의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있는데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장애인 활동지원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이 개정안은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6일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2024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사업 등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는 없는 걸 새로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보다 촘촘하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차원의 얘기는 지금 현재는 크게 많진 않아요. 포괄적인 차원의 장애인 복지법을 없애고 장애인 권리보장법으로 나아가자라는 측면이 있고, 장애인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사건들은 처벌합시다라고 해서 장애인 학대 처벌 특례법 같은 것들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있습니다. 네, 관련 법안들이 아직 계류 중인 것들이 있어서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9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7명의 목숨을 빼앗고 40여 명을 다치게 했던 대구 법조 빌딩 방화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법조계에선 이날을 잊지 말고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다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으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비관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까지 위축시킬 만한 사건이 한두 번 있던 게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조 8년차 송혜미 변호사는 최근 의뢰인과 성공보수로 다투다 폭행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금액이 있으시니까 그 금액으로 계속해서 납부를 하겠다. 갑자기 본인이 결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카드를 직접 들고 나가셔서 의뢰인은 성공보수를 강제 결제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송 변호사를 밀쳤고 송 변호사는 뒤로 넘어지면서 손목과 엉덩이를 다쳤습니다. 의뢰인이 송 변호사를 찾아온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와의 이혼 과정에서 송 변호사가 아내 측 소송 대리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그 이혼 사건에 제가 상대방 변호사니까 그걸 취하시키려고 오신 거죠. 그렇게 한다는 게 조금 위협으로 느껴졌고, 그래서 저희가 뭐 문을 잠그고 있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최근 법조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대구 법조 빌딩 방화 사건. 하지만 변호사 신변을 위협하는 사건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의뢰인이 가족을 해치겠다 등의 협박 편지를 보내거나 경고 수준을 넘어 폭행하는 경우도 다분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구 방화 사건 이후 변호사 보복범죄 피해 파악에 나섰는데 현재까지 접수한 사례만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의 경우 판사와 사건 관계인 보호를 위해 법정 출입구에서 소지품을 검사하고 재판정에는 경위를 배치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법원 수준으로 보호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일각에선 법률 대리인에 대한 협박,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유사한 처벌 조항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처벌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보복 목적으로 죄를 범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시합니다. 폭행한 피고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를 적용하기 쉽지 않고 가벼운 사안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강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실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3만 변호사는 오늘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엔 두 분께서 조금 더 재미있는 주제를 선정해 갖고 오셨는데요. 바로 변호사들의 기장대리 업무와 세무사들의 조세 소송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이게 어찌 보면 이번 주 조금 민감하면서도 조금 해묵은 네. 뭐 갈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슈인데요. 예전에 이제 저희도 방송에서 이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뉴스를 보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변호사님들 인터뷰, 세무사님들의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또 두 분을 직접 저희가 또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게 변호사회와 세무사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잠깐 쉬어가는 주제처럼 실제 이제 현업을 한창 하고 계신 두 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2일 이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대한 좀 세무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2021년도 11월에 통과되게 되면서 세무사로서는 엄청난 수건된 사업이 지금 진행되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세무사법이 통과되지 않아가지고 신규 세무사들 뿐만이 아니라 변호사분들 중에서도 세무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식적인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임시부여라는 번호를 부여받아서 업을 하고 계셨고요. 또한 세무사법 알선이 위법한 행위라는 것도 좀 명시가 되었고, 또한 이제 세무사 자동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님들이 기장대행 및 성실 신고 확인 업무를 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그 세무조정 업무에 대해서도 1개월간의 실무교육 과정이 신설된 것이 정확한 기준이 생긴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뭐 상당히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선 과거에는 이제 변호사 자격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아서 완전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 그러다가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실상 이제 세무기장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부여 규정이 삭제되기 이르는데, 이게 좀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서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시험을 보고서 업무를 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이제 차별을 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조금 이런 것들이 좀 의아하고요. 특히나 이제 실무교육 과정이 이제서야 또 이제 뭐 시행령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입법이 됐는데, 이것도 좀 황당한 것이 변호사들이 임시부여를 받아서 이제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규정이 입법이 늦어가지고 이제 공백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고객이랑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업무를 못 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달이나 이제 뭐 있다가 업무를 하게 되면 사실상 기존 고객들 업무하지 말고 모두 다 내려놔라, 뭐 이런 업무라서 사실은 조금 의아한, 다른 업권에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약간 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이게 자동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즉 이제 기장과 같은 업무를 하는지가 핵심 이슈인 것 같은데, 세무사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네, 맞습니다. 이번 뭐 세무사법 통과안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건데요. 이게 그 세무사들이 기존까지 해왔던 고유의 업무 영역을 지금까지 전문성을 가지고 해왔던 업무라서 지금 와서 이제 자동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님들이 과연 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들과 올바른 조세 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게 좀 쟁점인 건데요. 이것은 이제 세무 업무가 아무래도 세무대리 업무라는 것 자체가 좀 특수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무 서비스라는 게 일반적인 뭐 저희가 물건을 파는 그런 서비스와 달리 용역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물건을 팔고 나면 납세자분들이 내가 어떤 물건을 받았고 이 물건이 좋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을 바로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용역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과연 이 납세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고, 또 똑같은 용역 서비스로 법률 서비스와 세무 서비스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저 생각에는 법률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판결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결국에는 그 의뢰인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결론이 났는지 안 났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세무 서비스는 그거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이제 사실 기장 업무의 전문성이라는 게 그렇게나 중요하다면 세무사 자격을 갖는다거나 이제 전문적인 좀 훈련을 받지 않으신 뭐 그런 직원분들을 통한 세무기장이 뭐 좀 불가능하든지 아니면 좀 플랫폼을 통한 그런 기장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상당 부분의 업종에서는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세무 서비스는 이제 신고를 하고 나서 몇 년 뒤에 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변호사들이 자문이나 컨설팅 역시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면 이게 나중에 갑자기 행정관청에서 뭐 검사 나오고 수사 나오거나 아니면 뭐 조사가 나오는 등 역시 이게 좀 결국 이런 측면에서는 좀 비슷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하고 나면 분명히 나중에 행정기관이 그 타당성을 보고 나중에 이제 또 뭐 조사라든지 검사 등을 뭐 나올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이제 나중에 납세자가 권리를 구제하려면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좀 버틸 수 없는 그런 서비스가 조금 이제 신뢰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기존의 세무사님들 선호하시면 이제 그쪽에서 업무하시면 되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자기는 좀 리스키한 걸 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좀 변호사랑 같이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번 여쭤봅니다. 좀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는 느낌이 좀 상당히 네.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외에 지금은 이제 변호사님들이 이제 조세 소송을 대리하고 계신데, 이제 세무사들이 조세 소송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세무사님 어떤 의견이신지? 네, 역시 이제 기존에는 기장 업무는 이제 세무사의 고유 영역이었다고 생각하고, 변호사분들이 이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생각하면 조세소송 같은 건 반대의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이 조세소송만을 대행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제 세무사들이 이건 업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인 건데, 저희 생각에는 그 세법에 대해서 조세 불복 절차라서 행정소송 이외에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이 바로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가기 전에 그 조세 불복 절차,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라는 걸 통해서 자신이 그 국세청과의 어떤 이견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 단계에서는 세무사들이 세무의 대리인으로서 납세자를 대신해서 이 업무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조세 소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님들도 충분히 과세관청과나 국세청과의 이슈에 대해서 세법적이나 법률적인 정점 같은 것들을 검토하고 여기에 이견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의견을 낼 수가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조세소송 역시도, 행정소송 역시도 조세 불복 절차에서 특별한 이슈가 동일하게 이어지는 연장선상에서는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그 변리사분들도 최근에 이제 공동소송 대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은 이제 변호사님들만 가지고 있는 행정소송권을 각각 전문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전문사들이 그걸 좀 같이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저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재판을 구성하는 이제 법원과 원고와 피고인데, 이제 재판부를 구성하는 분들은 이제 일단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재판부랑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 그리고 또 이제 동일한 법률적 기준을 통해서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변호사들이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동등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하려면,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에 또 조세 소송을 한다면 자신이 이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좀 잘못을 드러나는 걸 좀 미루기 위해서 이거는 과세관청이 좀 잘못을 했다, 내가 이렇게 다투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불복 수임료를 또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1심 판사님이 좀 이상하다 하면서 2심 또 가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된다면 이제 아무래도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불리한 뭐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지 않나.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변호사들이 오히려 기장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 처음부터 기장부터 이제 소송까지 만약 필요하면 쭈르륵 다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한테는 좀 더 오히려 좀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참 두 분 말씀 다 좀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저도 참 어느 쪽 편을 뭐 들 건 아니었지만 네, 좀 상당히 중간에서 곤란한 것 같기도 한데요. 방금 이슈에서도 나온 것처럼 최근 굉장히 다양한 좀 플랫폼들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전문가 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제 플랫폼 활용에 대해서는 뭐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단점이 사실 훨씬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이제 대표적인 미용 의료 플랫폼인 강남 언니를 운영해온 힐링페이퍼 이제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행위를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사실 뭐 플랫폼 업체마다 뭐 과금 방식은 좀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하는 업무는 본질은 이제 광고가 아니라 좀 중개라는 것입니다. 전문직들이 업무는 대부분 이제 소개를 하고 소개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법으로 좀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뭐 정관 이유 같은 거 좀 막겠다. 두 번째는 이제 좀 그 전문가들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정관 이유의 문제야 뭐 어떤 뜻인지 충분히 다들 시청자들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독립성이 좀 어떤 건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가령 뭐 A라는 변호사한테 뭐 B라는 그 뭐 어떤 그 사건 사무장이 한 달에 뭐 매출의 90%를 제공을 해주는 상황이다. 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제 B가 이제 소개시켜주는 사건에 대해서 A는 무조건 이거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거부를 하면 B는 다른 곳에 사건을 맡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실제로 되는 사건이나 안 되는 사건은 무조건 된다라고 해서 자기가 수임료를 받아가지고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공유를 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무조건 할 수 있도록 또 의견을 줘야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뭐 과세관청이든 아니면 행정관청에서 어떤 제재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또 불복 수임료 또 받고 소송 가면 소송 수임료 또 받고 하면 이제 B는 부자가 되거든요.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독립성 때문에 중개를 맡고 있는 건데 사실 이 플랫폼이라는 게 전에는 이제 개별적인 그 인력이 힘으로 하던 것이 그냥 기업형으로 이제 인터넷 깔고서 그냥 대놓고 하겠다 뭐 이런 것과 사실 다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첨단이라는 뭐 그러한 명분과 포장지를 씌워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조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 세무업계에서도 뭐 삼성생활 같은 IT 플랫폼 기업들과 계속 이제 분쟁과 쟁점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이미 세무사 회에서도 이 고발 조치를 하였는데 아마 앵커님도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특정 요인이 나와가지고 이제 500원짜리 동전 들리고 막 그런 부분을 이제 환급을 해준다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자체가 납세자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조금 더 편리하고 접근하기 편하게 하는 부분은 장점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그 광고에서의 큰 맹점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세금을 돌려받는 것처럼 포장한다는 것 자체가 납세자분들이 큰 오해를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세금은 납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돌려받아야 되는 것처럼 포장이 되고 왜 돌려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내가 돌려받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포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납세자분들을 현혹하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기본 전제가 있고 납세자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소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누구는 세금을 납부하실 수도 있고 또 누구는 개인적인 소득공제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거나 뭐 세액을 감면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걸 마치 일괄적으로 세금을 환급받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참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분위기 속에서 좀 방송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요. 자, 서로 좀 그 어느 이슈보다 좀 더 오래됐고 예민한 문제긴 하지만 좀 양측에 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좋은 좀 접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